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키워드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약세장. 우리가 11월 이후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아직도 약세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밤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시즌, 이제 소비 시즌에 지금 사실 분위기 좋거든요.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사실 차트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차트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이번 소비 시즌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라는 그 분석가가 얘기를 한 건데, 아직까지 약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저점과 일반적인 저점과 일치하는 그런 조건들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은 성장이 정말 악화되는 그런 저점, 실적이 정말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금리 자체가 정점에 이르는, 이제 5%대로 말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신호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바닥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분은 보면은 최근에 어떤 그 약세장에서의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악화가 추가적으로 내년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해서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시장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약세장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고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울면서 최근에 좀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2023년도에 저점을 찍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조금 더 탐욕을 부려라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바닥을 지났다,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아니면 바닥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지금 바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몰리풀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 그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에서 내는 보고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약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한번 제약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벌텍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시장에 그 혈관,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엑사셀이라는 치료제를 지금 신약 출시 요청서를 여기저기 지금 미국, 영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앞으로 더 잠재적인 성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런 잠재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약 출시를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제약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이버 보안 쪽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 역시 전체적인 클라우드 안에서 클라우드 전체 서비스가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는 좀 특화돼가지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Zscaler라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 하루에 2,500억 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300조 건의 보안 신호를 하루에 매일 캡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런 쪽에서 인공지능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자 그랬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 분석 회사들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이제 클라우드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보면 엘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엘라스틱이라는 회사 자체가 보면은 어떤 그 전반적으로 IT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좀 앞으로 잘 보게 되면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두시면은 앞으로 큰 수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몰리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난 밤 사이에 크게 뉴스가 됐던 소식이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50만 배럴 증산인데 중동 산유국들이 50만 배럴 증산을 할 수도 있다는, 논의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지난 밤 사이에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보도를 단독으로 내놓은 건데요.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늘 12월 4일에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증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내놓은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증산을 하게 될 경우 사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아진 상태죠. 언론인 살인 사건에 따라서 이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산이 된다면 사실 이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이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러시아를 지원해 주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압박으로도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론은 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경우에는 증산 보도를 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4일에 회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근데 뭐 12월 4일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정말 증산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중동 산유국들의 증산 그리고 감산 결과가 너무나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8월만 하더라도 10만 배럴을 증산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2개월 뒤인 10월이 되자 200만 배럴 감산을 했었는데 다시 12월이 되자 50만 배럴을 증산한다? 이렇게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증산설이 매우 공교로운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 전쯤이었었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사우디 언론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한 점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증산설이 돌았다는 것도 매우 그 공교로운 시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는 12월 5일부터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 전인 12월 4일에 정말 증산을 합의하게 된다면 이것도 모종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 공교로운 시점에 증산설이 돌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정말 증산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80가 붕괴된 WTI입니다. 이 유가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인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월가에서 지난밤에 유가를 최저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10더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배럴당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펀더멘탈이 다 불안하죠. 불확실성이 높은데 9월 이후에 $80에서 $90 사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유가의 흐름 자체가 트레이더들이 지금 공매도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통제 불능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요. 주말 동안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러다가 봉쇄 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그냥 뭐 어설프게 오픈하다가 확진자가 통제 불능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중국이 지금 수요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모자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사실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한다 어쩐다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다들 이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수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더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유가를 $10에서 $100까지 이렇게 폭을 굉장히 크게 보면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이 키워드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테슬라의 $100 선. 어떤 내용일까요? 테슬라에 대해서 결국은 $100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장도 어렵고 이제 트위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차트를 열심히 보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지난밤에 하락을 하면서 약간 올해 들어가지고 58%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정말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계속 떨어지죠. 이미 $196 선이 마지노선이다라고 했었지만은 그것마저도 바로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22V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쪽에 이제 전략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 차트가 $1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구매자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한동안은 구매에 나서는 이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17배 수준인데 이 17배 수준을 테슬라에 대입을 해봤더니 그게 $100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까지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테슬라 퍼가 55배 수준일 때 우리가 한번 보면서 퍼에 대한 조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 지금 성장률 뭐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급락세를 벗어나려면 강력한 모멘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워낙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서 이거 테슬라 주식 파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고 하고요. 실제로 뭐 팔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주가 전망들 중에 그나마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뭐 리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제 뭐 머스크 교체설까지도 나와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국면이면은 분명한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두 평범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 리콜 얘기 나오는데 차량이 수백만 대 이상 깔리는데 리콜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은 특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도 봤을 때 유럽에서처럼 전기세 상승에 따른 유지 관리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지원금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더스트에서 나온 기술적 분석 데이터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150 수준에서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 선에서 멈춰줘야지만 앞으로 다시 $200를 우리가 한번 도약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이 더스트릿에 따르면 $150에서 $167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받고 어떻게 이 기간 안에서 테슬라가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잘 봐야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여기에서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펀더멘탈이 다시 재도약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즉 신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사람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밤 사이에 이 뉴스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디즈니의 주가가 뭐 6% 넘게 상승하면서 다우 지수의 하락을 크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직전 CEO였던 밥 아이거 회장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디즈니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주가만 보면 거의 팬데믹 수준입니다. 팬데믹 당시에 2020년 3월 16일이었었죠. 그 당시 주가가 저점이 거의 $85 정도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급등을 제외하면 거의 $90 선 정도까지 내려왔던 거니까 주가만 보면 거의 팬데믹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폐쇄됐던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픈하고 있는 상태고 디즈니랜드 입장료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등 OTT의 구독자는 이미 훌루까지 포함하면 넷플릭스를 제치고 2억 3천만 명인가요? 거의 넷플릭스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팬데믹 저점까지 내려갔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주주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밥 아이거 직전 회장이 1년도 안 돼서 바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디즈니 이사회에서 극단적인 굉장히 빠른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밥 아이거 회장에게 이사회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요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지금 회장인 밥 차팩을 이제 쫓아내고 그다음 밥 아이거를 다시 취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밥 아이거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의 디즈니 제국을 만든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05년에 디즈니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픽사의 인수, 마블의 인수, 루카스필름의 인수, 여기에다가 상하이 홍콩 디즈니랜드의 개장, 그리고 폭스의 인수까지 이런 것들을 해서 디즈니 제국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밥 아이거 회장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해결사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월가에서는 밥 아이거 회장이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펫 네이선슨에서는 이번 밥 아이거 회장의 이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환영하긴 합니다만 지금 그냥 CEO가 교체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6% 올랐는데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이 시점의 차이 아니면 투자 의견에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밥 아이거 회장이 복귀한다는 점은 월가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태수 세무사님, 그럼 디즈니에 대한 그 월가의 평가를 한번 전해주시면서요. 지금 그럼 디즈니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지까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밥 아이거가 들어오는데 디즈니에서 40년 이상을 보낸 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픽사라든가 마블 같은 디즈니의 성장 동력을 모두 합병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출시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평가도 내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그 CEO 교체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최근 회계 연도에 디즈니가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ESPN이라든가 훌루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85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손실이 40억 달러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만 하더라도 15억 달러 손실을 내고 기대치를 굉장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디즈니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뭔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비용 구조를 잘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태스크포스 팀까지 이제 만들면서 디즈니 내부에서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부 정보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용 동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리해고가 굉장히 강도 높게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부 보고서가 노출이 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이 분이 이 밥 아이거라는 이 분이 과연 칼잡이 역할을 하려고 디즈니에 들어왔을지 아니면은 과거에 마블이라든가 아니면 픽사를 인수할 때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지 거기에서 주가는 갈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칼잡이로서 이 회사에 들어왔다면 주가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렵게 될 거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인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에서 들어왔다면은 지금 현재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아이거 회장이 복귀한 이후에 어떤 사업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21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발 경제 불안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0.13% 하락했고 S&P 500이 0.39%, 나스닥이 약 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미 증시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약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하락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S&P 500 지수가 내년 말에 4,000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제레미 시겔은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건데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15% 혹은 20%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90% 정도 끝난 상태이고 또 미 연준이 곧 이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2월 FOMC에서 금리 중단 시점을 시사할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식의 강한 성명문을 발표하게 된다면 12월 랠리를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에너지 섹터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섹터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타겟만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어제 이어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약 6.8%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즈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한때 디즈니 제국을 이끌었던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밥 아이거 CEO의 복귀 소식에 약 6.3%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밥 체이펙 CEO는 곧바로 해임됐는데요. 월가는 아이거의 귀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1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거가 디즈니가 지금까지 방대한 콘텐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익을 내지 못했던 현실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X 파산에 따른 여파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역시나 흔들렸습니다. 8.9% 정도 하락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인베이스가 제2의 FTX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가 되면서 강력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비라이 글로벌은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약 4.2% 하락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모비라이 글로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6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약 2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강력한 반도체와 센서 소프트웨어 등으로 자율주행 기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투자 회사들은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위험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바나는 아르고스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했다는 소식에 12.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카바나는 전체 직원의 약 8%에 해당하는 1,500명의 직원 해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카바나 측에서는 업황이 악화되고 또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수질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인 이메이고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104% 폭등했습니다. 머크에서 이메이고에 대한 인수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머크는 13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소식에 머크는 약 1%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강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알리바바가 약 4.3% 정도 하락했고요. 바이두와 징둥닷컴 등 다른 중국 인터넷 관련주들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펙 플러스가 하루 최대 5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감산 흐름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0.4% 하락한 7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금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금은 약 0.8% 하락해 1,7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